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 그 예고해드린 대로 도시개발을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정비, 건축, 주택 이렇게 먼저 하고 다음 주에 국토계획법을 하시는 거로 좀 하는 게 조금 더 좀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 도시개발법 그 교재 31페이지를 먼저 보시죠. 그 도시개발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비랑 조금 비교를 좀 해가면서 두 가지 법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건축주택도 그 앞에 용어부터 좀 비교를 몇 가지를 좀 하시고 그 건축 허가라든가 뭐 사업계획서 이런 걸 비교를 좀 해드릴 테니까 공부를 하실 때 조금 계속 어렵고 그렇긴 한데 좀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조금 어려운 거 좀 붙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정리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도시개발법 먼저 한번 보시죠. 예. 그 보면 그 맨 처음에 보면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이라고 돼 있죠. 이게 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순서. 그러면 도시개발법은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죠. 도시개발 사업.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하고 좀 이따 배우시는 정비 사업하고는 차이점은 다 아시죠? 이거는 새로운 시가지를 자, 이건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정비 사업은 이 구시가지를 말 그대로 이제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이 정비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사업하는 기본 순서가 나오셔야 되겠죠. 도시개발 사업은 제가 그냥 편의상 이 3단계 절차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 머릿속에 입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게 1단계에서 우리가 도, 개, 시라고 했었죠. 이렇게 도가 이게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다 이런 뜻이죠. 사업을 하려면 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새로운 시가지를 만들려면 장소가 나오셔야 돼요. 장소. 이 대전시 외곽에다가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 새로운 시가지를 만들겠다 그러면 어디가 사업하는 장소인지 장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관청이 도시개발 사업하는 구역을 지정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발표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고시한 말 쓰는 거죠. 구역을 지정할 때 여기서 지정하시는 지정권자 이게 나오시게 됐죠. 그 지정권자가 바로 작년도 시험 문제 왔습니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해서 지정권자인데 지정권자가 누가 있었어요? 원칙, 시도지사가 이제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뭐 자치시, 자치도, 도지사 이런 분들인데 특이하게 우리가 도시개발법은 이 시도지사라는 개념이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지사, 도지사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기본서를 보시면 여기 특별자치시장님이 특별자치 여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좀 특이한 건데 시도지사가 이게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광역시,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는 안 들어가 있어요. 현재 법조문에. 그래서 이건 그냥 자치도지사, 그다음에 도지사 이렇게만 그냥 끝나시면 돼요. 이분들이 시도지사예요. 원래 다른 데서는 시도지사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도지사 이렇게 5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약칭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4명밖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이게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이걸 그냥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직 이제 입법을 그 아직 개정 사항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세종자치시 같은 경우는 이런 새로운 시가지사 같은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근데 요거를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지는 않지만 참고로 좀 알아두시라. 이게 기본서를 한번 보세요. 기본서 보시면 여기는 시도지사라는 개념의 특별시와 역시 여기 제주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도지사 이렇게만 시도지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시도지사하고 대도시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예외적으로 누가 들어갑니까? 국토부 장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죠. 5가지. 자,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지정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나 대도시 그 위에 보면 여러분 교재에는 아래 예외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구역을 정할 수도 있죠. 네, 그럼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사유가 5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장관님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님이. 여기서 2번하고 3번 같은 걸 시험 문제에서 이제 많이 바꿨어요. 작년도도. 자, 우선 그 3번의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을 지방공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여기서 공공기관의 장하고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이게 국가공기업이에요. 국가공기업. 이따가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
그럼 그 공기업의 사장, 그래서 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30만 이상이 되면 국가계획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국토부 장관님한테 가서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셔야 돼요. 근데 그 공공기관 장, 정부 출연기관장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인데 이거를 지방공사의 장이라고 바꾼다고 시험 문제에서.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에요. 그거하고 정부 공공기관의 장하고는 틀린 거예요. 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여러 장관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 장관들하고 밑에 공기업하고는 틀린 거라고요. 그럼 그 여러 장관들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님 말고 다른 장관들, 이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부 장관님한테 가서 요청을 할 수 있죠. 하나는 요청이고 하나는 제안이잖아요. 그 단어를 어떻게 구별을 써야 된다. 그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많이 이제 물어보는 개념이라고요. 요청은 관청이 관청한테 할 때 요청이고, 그 밑에 거기 제안이라는 것은 관청이 아닌 사람들, 관청이 아닌 사람들은 행정청한테 가서 요청이라는 걸 한 게 아니라 제안이라는 걸 한다고요.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밑에 공공기관의 장으로 바꿔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2번, 3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냈냐면 다음 중 국토부 장관님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것 해서 거기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을 할 때 이렇게 바꿔버린다고요. 그럼 공공기관의 장은 공기업이죠. 그럼 행정청이 아니에요. 행정청이 아니라고요. 공기업 행정청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공기업 다니는 그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공무원은 행정청의 업무를 보는, 그 사무를 보는 사람들이 공무원, 그 사람들은 행정청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공무원이지, 토지공사 이런 직원들은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이제 보셨을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여러 다른 장관들, 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렇게 장관들, 여러 장관들은 국토부 장관님한테 가서 같은 장관끼리니까 요청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요. 행정청은 행정청한테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밑에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청이 아니라 공기업이다. 그럼 공기업은 제안이라는 걸 해야지. 대신 이제 제안을 하려면 30만 이상이 돼야지만 국토부 장관님한테 가서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때 국토부 장관님이 30만 이상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공기업한테 그때 이제 국토부 장관님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자, 그럼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장관님이 정하는 사유 5가지를 좀 일단 포인트로 잡아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일단 보세요. 구역을 지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됩니까? 일단 큰 틀을 먼저 좀 보시죠. 자, 지금 지정권자까지만 봤어요.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지정을 한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님이 정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가 있었다. 원래는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구역을 정할 수 있다는데 국토부 장관님이 정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가 따로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정권자라는 거 파트 뒤에 가보시면 개발계획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33페이지로 오셔서 개발계획. 자, 우리 개발계획이라는 계획하고 이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제 시행자가 보통 이제 동시에 시행자가 지정되는데,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이게 뭐냐면 도계시 다음에 뭐예요? 실이죠, 실. 실시계획이죠. 실시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고, 자, 관청한테 가서 인가를 받고 이제 공사에 착수하죠. 이렇게 착수할 때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수용 방식으로 강제로 뺏어서 하는 방식, 수용 사용 방식이 있었고, 환지 방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혼용 방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중요한 거는 이 개발 계획하고 실시 계획의 차이점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개발 계획은 이 지정권자가 만들어주는 사업에 지시하는 계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이 개발 계획 수립도 이 지정권자가 해주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정했으면 시도나 대도시가 개발 계획도 만들어주고, 국토부 장관님이 구역을 정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님이 개발 계획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이것도 발표해 주죠. 그것이 지정권자가. 지정권자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따가 지정권자가 시행자도 정해줍니다. 시행자가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 몇 명 있었어요? 12명 이렇게. 12명 중에서 사업 시행할 사람까지 자기석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를 이 3가지 단계로 우리가 준비 단계라고 그래요. 준비 단계. 구역을 정하고 개발 계획으로 지시하고. 우리 개발 계획에는 세부적으로 이제 지시하는 게 뭐가 들어가셔야 돼요. 예, 이게 토인 교환 세원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인구 수용 계획, 교통 처리 계획, 환경 계획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면 신시가지가 만들어지면 거기다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토지 이용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주거용지는 전체 시가 비율에서 몇 퍼센트 이런 거 있잖아요. 상업용지는 몇 퍼센트, 공원이나 녹지 면적은 몇 퍼센트, 이거를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개발계획으로. 그다음에 인구를 몇 명 수용하자 이렇게 인구 수용 계획, 교통 처리 계획, 환경 계획, 그다음에 세목. 일단 세목은 수용 방식이랑 관련이 있죠. 네, 수용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 땅이나 건물 등의 세부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계획을 딱 발표해 본 걸 찾아보면 그 수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땅이 어딘지를 다 알 수 있다고요. 세목이라는 게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세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세원, 원형지. 자, 이 원형지라는 토지도 이따 수용 방식 할 때 나오죠. 자, 토지를 수용을 해서 원래 상태의 토지를 그대로 팔면 원형지고 그 수용 방식으로 수용을 해서 개발을 해서 팔면 조성 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형지하고 조성 토지를 번갈아서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내니까 수용 방식 할 때 원형지라는 개념하고 조성 토지라는 개념이 나온다. 수용을 했는데 거기가 논이에요, 논. 논이란 땅을 이렇게 수용을 해서 사업 시행자가 그 논 상태를 그냥 그대로 팔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걸 사간 사람이 니들이 알아서 개발해라, 이게 원형지잖아요. 근데 논을 수용을 해서 이걸 학교용지라든가 뭐를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주거용지로 개발을 해서 팔어. 그럼 조성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형지와 조성토지라는 기본적인 뜻을 모르면 이게 이제 어느 방식이 나오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이 환지 방식 할 때는 뭐 채비지, 증환지 이런 말이 나오죠. 입지한지 같은 거. 구별을 좀 해줬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원형지 말고 세원, 보건, 의료, 시설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병원 만드는 계획 같은 거. 그래서 이 토인 교환, 이 세원보라고 하는 것은 개발 계획에 들어가서 일종의 지시하는 계획이다. 그럼 이 지시를 받아서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실시 계획에 이 안에 이제 설계도와 공사 자금 계획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설계도와 자금 계획 이렇고,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특이하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계획도 실시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까지. 설계도와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실시 계획에 포함될 사항이다. 개발 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다. 개발 계획에는 토인, 교환, 세원 뭐 이렇게. 그래서 그 개발 계획을 보면 개발 계획을 언제 만드는 거냐, 수립 시기, 그다음에 그 개발 계획의 변경, 개발 계획을 만들 때 주요 내용들이 뭐가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뒤에 가보시면 시행자를 잠깐 볼까요? 시행자. 자, 우리 사실 시행자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우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12명 시행자가 우리 법에 정해져 있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시행자는 아니고 시행자 후보자죠. 후보자. 아직 시행자가 된 거 아니라 시행자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 우리 여기서 잘 보세요. 공공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까? 네, 그럼 거기다 메모를 하시는 게 우리 일단 공공시행자, 공적인 업무를 시행하는 시행자들 1번 시행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데 이 국가면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늘 하던 사람들, 아까 우리 배웠던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우리 공공시행자 중에서 1번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국토부 장관이나 뭐 시도지사라든가 시구청장들. 자, 그다음 나머지 2번 시행자가 누구예요? 아까 우리 공공기관. 3번이 정부 출연기관의 장. 이렇게. 이 공공기관에 뭐 토지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쭉 들어가는데 알 필요는 없어요. 그것까지는. 그다음에 여기 정부 출연기관도 뭐 여기 뭐 철도시설공단, 제주도 개발센터 이런 게 있어요. 기본서 보시면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공공기관하고 정부 출연기관은 이게 국가 공기업입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국가 공기업이니까 이 공공기관의 장이 아까 30만 이상으로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뭘 할 수 있어요? 제한이라는 걸 할 수 있다. 이 공공기관의 장은 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니까 이 국가행정관청인 국토부 장관님한테 찾아가서 이 제한이라는 걸 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할 때는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장관님이 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 4번에 지방공사 있습니까? 지방공사 있죠. 대전도시개발공사 이런 사람들은 국가공기업이 아니라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라고요. 간단하게 지방공기업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지방공기업은 국토부 장관님을 찾아가서 제안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니까. 아까 그 장관님이 저 구역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서 여기 지방공사는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만 국가공기업의 이 장들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님을 찾아가서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제한할 수 있다. 꼭 구별하시고 나머지 이제 5번부터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땅을 가진 사람들, 토지 소유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하시면 안 돼요.
토지 가진 사람들만 모여서 이 토지 소유자라는 단체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이 토지 소유자라 일종의 단체가 되는 거라고요. 사람들의 모임의 집합체, 단체. 그다음에 5번, 6번 시행자는 조합이죠. 토지 소유자들이 보다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세워서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것. 자, 이 조합은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할 때만? 환제 방식으로 할 때만 시행자가 된다. 요거 뭐 시험 문제에 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조합이 뭐 혼용 방식으로 할 때, 조합이 수용 방식으로 할 때 그러면 다 틀린 거라고요. 이거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7번 시행자는 이제 수도권 외의적으로 이전하는 법인 뭐 이런 거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8번 시행자도 주택법상 등록한 자. 이따 주택법 할 때 우리가 민간 건설회사를 등록한 자 이렇게 불러요. 등록한 자. 민간 건설회사가 1년에 2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님한테 가서 등록한 자가 등록업자, 등록한 자 같은 말을 쓰는데 이 등록한 자가 이게 민간 건설업자예요. 자, 9번 시행자는 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니까 토목회사.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시행자는 부동산 개발업자. 11번은 부동산 투자회사.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자, 12번 시행자는 공동출자법인입니까? 네, 공동출자법인 세울 때는 조합은 빼고 출자하셔야 돼요. 조합은 아직 설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합을 뺀 12번에 나머지 사람들이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이다. 이렇게. 자, 우리 하얀색은 뭐라고 그래요? 공공시행자,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 노란색은 민간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민간시행자. 근데 이 빨간색 공동출자법인은 출자 비율에 따라서 이 공공이도 출자를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공기관 중에 토지공사하고 이 토지 수요자가 같이 출자했어요. 돈을. 토지공사가 51%를 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공공시행자를 분류하는 거예요. 또 공공이 더 돈을 많이 냈으니까. 반면에 우리 토지 수요자가 돈 51% 이상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을 때는 민간시행자를 분류하는 거라고요. 얘는 이제 성격이 이제 두 가지 성격으로 출자 비율에 따라서.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지금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를 구별했죠. 그럼 그 다음에 구별할 게 뭐냐면 꼭 구별할 게 행정청 시행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아까 우리 행정청 시행자가 누구예요? 이 중에서. 네, 여기 1번만. 여기서 이렇게 줄을 그시면 이게 행정청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행정청이고 나머지는 다 비행정청이에요.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분류할 때는 이렇게 4번에서 끊어주는 거야. 4번까지가 하얀색이 다 공공이라고요. 근데 행정청 시행자는 여기 국토교통부장관 같은 국가행정청, 지방자치단체 같은 지방자치단체까지는 행정청인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공기업이지만 행정청은 아니런 걸 봐야 된다고요. 비행정청. 그래서 아까 제가 비행정청은 아까 국토부장관님만 찾아가서 뭘 할 수 있어요? 제안 같은 거 하는 거죠. 비행정청은 행정청한테 가서 제안이라는 거 하는 거고 행정청일 때만 뭘 하는 겁니까? 요청이라는 걸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행정청, 비행정청까지도 1번에서 잘라서 구별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시행자를 우리가 12명 시행자를 봤는데 이 중에서 누가 시행할 사람을 정해줍니까? 지정권자가, 여기 지정권자가 이 시행자 12명 중에서 사업할 사람을 정해주는 거죠. 그럼 그 시행자가 개발계획 지시하는 계획에 따라서 실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 시가지 만드는 설계도를 그리고 자금 확보 계획 같은 걸 만들어서 실시계획에다 넣어가지고 만들어 오면 요거를 인간해주는 사람도 누가 되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업에 착수할 때는 이런 방식을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도시개발조합은 전부를 환지 방식일 때만 딱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고 조합일 때는 전부를 환지 방식 할 때만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라고 기본적인 순서를 잡아놓고 다시 31페이지로 와보십시오. 31페이지. 자, 이렇게 기본적인 순서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할 일이 뭐냐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자, 제목을 쓰고 여기 보면 아까 우리 맨 처음 제목이 도시개발구역이잖아요. 자,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소제목을 한번 외워보실까요? 도시개발구역에 처음에 지정권자라는 사람이 있었죠. 지정권자. 자, 결론부터 내면 결론이 원칙이 누가 하셔야 돼요?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정한다 이렇게. 자,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님이 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네, 예외적으로 5가지. 요게 이제 작년도 시험 문제였다고요. 그리고 그거 보면 중간에 뭐 하나 이상한 말이 있어요. 구역이 2개 이상 시도나 대도시에 걸치면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한다. 이렇게. 자,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공동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헷갈리는 건데 이게 도시개발구역이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에 걸치든지 아니면 대전광역시하고 충청남도에 걸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걸치면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하는 거죠. 예, 구역 정할 때 이게 걸치면 여기 중간에 두 개 이상 시도에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 명을 정하는 거죠. 협의가 잘 돼서 협의가 되면 한 명을 지정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협의가 안 됐을 때, 협의가 안 되면 밑에 장관님이 정하는 사로 내려가야 됩니까? 협의가 안 되면 밑에 그 장관님이 정할 수 있다 해서 네 번째 항목에 시도나 대도시 간에 협의가 안 되면 대전시와 충청남도에 걸쳐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되면 둘 다 빠지라는 거죠. 예, 대전광역시장, 충청남도에서 둘 다 빠져라. 국토부 장관님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 4번에 시도지사 간에 협의가 안 됐을 때 요 개념으로 딱 세워두셔야 돼요. 협의가 잘 되면 한 사람을 정하는 거야. 협의가 잘 되면 한 사람을 양보해서 대전광역시장님 한 명으로 정하면 되는 건데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국토부 장관님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그쪽 항목으로 가셔서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서 다시 한번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사유에서 1번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으로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거하고 5번에 천재지변으로 긴급할 때 이런 것들은 너무 쉬운 거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 국가가 사업을 하거나 천재지변 나서 긴급하게 국가가 막 거기를 막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일 때는 당연히 구역도 정할 수 있는 사유에 국토부 장관님이 들어가는데 그 2번에 보세요. 2번. 자, 2번에 보시면 아까 여기 보시면 아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구예요? 이게 행정청이죠. 여러 다른 장관들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여러 다른 장관들이 국토부 장관님한테 가서 뭘 할 수 있어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같은 관청끼리니까. 근데 여기 양가로 3번 같은 경우는 여기는 거기 공공기관의 장하고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이쪽으로 오셔서 행정청이 아니라 뭐예요? 비행정청인데 이게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국가 공기업은 국토부 장관님의 지시를 받고 통지를 받으니까 이 도시개발구역을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여기서 보면 공공기관의 장하고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 얼마 이상일 때 30만 이상으로서 또 국가계획하고 관련이 있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님이 제안을 받았으니까 내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항상 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이 공공기관의 장으로 이렇게 위치를 바꿔버린다고 그렇게.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했을 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 공공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행정청이 아니죠. 대신 이 사람들은 뭘 하셔야 돼요? 30만 이상으로 제한이라는 걸 내야 되는 것들. 요거를 잘 보셔서 이게 어떤 상황일 때는 제한이고 어떤 상황일 때는 요청이라는 거 그거를 앞에 누가 요청하는 거고 누가 제한하는 걸 그거를 잘 구별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 지금 장관님이 정하는 사유를 5가지를 그렇게 해서 2번, 3번, 4번 위주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엉뚱하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이렇게. 여기 지금 면적이 100만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나요? 없는 걸 이렇게 지어가지고서 문제를 말 수도 있어요. 장관님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사유에서 면적이 뭐 100만 이상일 때 아니면 막 330만 이상일 때 이걸 막 넣어가지고선 장관님이 정하는 사유로 속일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 중요한 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장관들이니까 국토부 장관님한테 가서 같은 장관끼리니까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행정관청끼리니까. 그래서 행정청은 행정청 할 때 요청할 수 있다. 근데 거기 지방공사, 여기 공공기관의 장하고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행정청은 아니다. 대신 공기업이다. 공기업은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인 사업을 본인들이 하기 위해서 구역을 제한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제한. 자, 그 다음에 옆에 지정요청과 지정제한과 분할. 자, 요까지 한번 좀 보실까요? 자, 지금 보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을 받고 근데 그 지정할 때 지정요청이라는 게 있었고 지정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자, 아까 제가 좀 전에 여기 국토부 장관님이 요청을 받는 것도 받고 국토부 장관님이 지금 제안받는 것도 받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 하나 더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일단 지우고 자,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그 빈 공간에다 이거 쓰세요. 자, 좀 전에 지정권자 중에서 원칙이 시도지사죠. 그럼 시도지사를 이렇게 제일 오른쪽에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시도지사라고 쓰고 이분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시는 지정권자죠. 네. 근데 시도지사 이 사람 앞에 누가 있냐면 시군구청장이 있어요. 자, 그럼 시군구청장님이 시도지사보다 하급자니까 이 앞에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 시군구청장 행정청이야? 행정청이 저쪽에 여기 행정청으로 불렸잖아요. 여기 시도의사 밑에 시군구청장까지가 다 행정청이라고 지방자치단체. 그럼 행정청이니까 행정청은 행정청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요청하는 거 요청. 이 사람이 요청자라니까요. 지금 시군구청장님이 시도의사한테 도시개발구역 좀 정해주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고요. 근데 아까 우리 그 국토부 장관님 요청받는 건 따로 있었죠. 여기 국토부 장관님이 구역을 정하는 사람이 5가지 있었는데 여기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동료 장관이 국토부 장관님한테 요청하는 거 따로 있었잖아요. 그럼 요청이 2개네요. 네, 2개가 있는 거예요. 요청이 2개 있다고 생각하시고 국토부 장관님이 요청을 받는 건 따로 보고 그거 말고 원래 진짜 요청은 이게 요청이에요. 시도의사가 지정권자의 원칙이니까 사실은 장관님이 정하는 사유는 좀 특수한 사유 5가지잖아요. 이건. 뭐 천재지변 났을 때 국가가 사업 필요했을 때 뭐 이런 건 이건 좀 특이한 사유고 이런 거 말고 원칙적으로는 시도의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데 그 앞에 요청자가 있대요. 시도의사보다 하급자인 행정청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시군구청장보다 아랫사람이 누굽니까? 이쪽에서 시군구청장보다 아랫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아랫사람들이에요. 여기 시군구청장 밑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누가 되는 거예요? 제한자가 되는 거예요. 제한자. 비행정청인데 그렇죠? 비행정청 맞는데 이 사람 우리가 제한자라고 하고 제한자는 10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빼고 조합도 빼셔야 돼요. 조합은 아직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조합은 구역 지정 이후에 설립이 되는 거니까 지금 구역을 정하기 위한 요청이 제안이고 요청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 전 단계에서는 조합은 설립이 안 돼 있으니까 일단 빼버리고 그러면 국가나 12명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를 빼고 조합을 빼면 몇 명 남습니까? 10명이 남는 거죠? 그 10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한자 이렇게 제한자. 그럼 제한자가 행정청이 아니지 이거 비행정청이죠? 예, 비행정청이니까 행정청한테 가서 여기 시군구청장이나 행정청한테 가서 뭐라는 거예요? 예, 제안을 해요. 제안. 비행정청은 행정청한테 제안을 넣는 거고 이렇게 제안.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행정청이니까 자기 상급 행정청한테는 뭘 넣는 거예요? 요청. 이런 관계를 성립화시켰다. 이렇게. 수학 공식같이 우리가. 그러니까 행정청끼리는 요청을 하는 거고 행정청이 아닌 제안자는 말 그대로 제안이라는 걸 넣는 거예요. 10명의 제안자가. 근데 아까 우리 제안이 국토부 장관님이 제안받는 거 따로 있었죠. 네, 국토부 장관님은 아까 이 공공기관 정보 출원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이고 국가계획과 밀접한이란 이런 조건이 붙으면 이 제안을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제안을 따로 할 수 있다는 거. 원래는 제안을 여기 보세요. 10명의 제안자니까 10명의 제안자면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 공공기관부터 다 제안자예요. 이 조합을 빼고 이렇게 조합을 빼고 국가나 지자체를 빼면 나머지가 다 제안자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공공기관이나 정보 추정기관도 원래는 제안을 누구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해야지. 원래 제안자 10명이니까 여기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다고요. 공공기관이나 정보 추정기관도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원래 제안서를 내야 되는데 이게 면적이 얼마면 30만 이상이고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을 때는 이 제안을 이쪽으로 안 하고 따로 국토부장한테 가서 이렇게 제안을 해버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안도 2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 제안은 사실은 원칙적 제안은 10명의 제안자가 시군구에게 제안서를 낸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제안자 중에서 아까 저 공공기관이라고 정보 추정기관의 장만 30만 이상이면 누구한테 가서? 국토부 장관님한테 가서 따로 제안서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제안이 2개가 있는 거야. 자, 요청도 원래 시군구청장님이 시도의사한테 요청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시도의사가 요청을 받는 사람인데 아까 국토부 장관님이 요청받는 경우가 또 별도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본적인 요청이고 기본적인 제안이라고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국토부 장관님이 제안을 받는 케이스가 있고 국토부 장관님 요청받는 케이스가 예외적으로 따로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제안 2개, 요청 2개가 있는 거야. 이 조항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면 거의 다 해보면 틀려버린다고. 이게 무슨 제안인지 무슨 요청인지 헷갈리고 또 제안 요청도 바꿔버리고 막 이러니까 여기가 이거 도시계획보시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좀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요청 2개, 제안 2개 이렇게 딱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요청 2개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장님이 시도지사한테 이렇게 그리고 이 제안도 이게 10명의 제안자가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제안서를 낸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다. 근데 이 제안자 중에서 10명 중에서 아까 공공기관의 장, 정보추정기관의 장은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따로 누구한테 가서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제안서를 내고 그럼 제안이 들어갔으니까 국토부 장관님이 내가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원래 제안을 시군구청장한테 내는 건데 그러면 제안이 이렇게 올라가면 시군구청장님이 제안을 받았어요? 받았죠. 타당하네? 제안이 타당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을 해주는 거라고.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요청을 하는데 아까 국토부 장관님이 따로 요청받는 게 있었죠? 네, 같은 장관끼리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별도로 있었다. 그래서 이 요청은 별도로 따로 있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요청이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시군구청장님이 행정청이니까 자문을 거쳐서 그 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시도지사한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제안은 거기 양가로 1번 시군구청장님이 시군구청장한테가 제안을 넣는다. 국가나 지자체나 조합을 제외한 자가 몇 명이에요? 10명인데 그 사람이 특별자치도 그건 제주도니까 생각하고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10명이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제안서를 낼 수 있다. 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밑에 국토부 장관님한테 제안 들어가는 경우도 따로 있다. 별도로. 자, 앞에 주어가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추정기관의 장은 국가공기업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시군구청장한테 제안을 하는 게 맞지만 원칙이지만 면적이 30만 이상 이렇게 구역을 제안할 때는 국토부 장관님한테 직접 제안을 할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안이 2개가 있는 거고 요청도 2개가 있는 거라고 사실은. 이렇게. 그리고 제안이 들어가면 올해 꼭 개정된 거 뭐였습니까? 반영 여부는 1개월 안에 통보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연장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꼭 이렇게 최저이익이 2개월까지 제한이 들어가면 반영 여부 통보는 1개월 안에 거기 수용 여부는 1개월 안에 제안자한테 통보를 해줘야 된다. 자, 이게 2개월에서 1개월로 바뀐 거죠. 네, 개정된 사항이고 이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분할과 결합은 도시개발구역을 2개 이상 지구로 분할하거나 결합해서 시행할 수도 있다. 자, 이거는 뭐 도시개발구역을 너무 넓으면 2개로 분할할 수도 있고 서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할 수 있는데 걔네들이 각각 결합을 했을 때 그다음에 분할이 되었을 때 각각 면적이 1만 이상은 돼야 된다. 거기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가 이제 구역을 지정을 한 거죠. 이렇게. 일단 이거 다 지워버리고. 자, 두 번째는 지정 규모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나머지 목차 좀 볼까요? 지정 규모. 세 번째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네 번째가 도시개발구역 정하면 2가지 효과가 생겨요. 지정 효과. 다섯 번째는 도시개발구역의 해제까지.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우리 머릿속에 다 기억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이 잡혀야 된다고요. 자, 지정 규모는 그 숫자를 쭉 한번 외워보는 거죠, 뭐. 자,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는 자, 이게 도시지역에서 자, 주거지역이나 상업은 얼마 이상? 1만 이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크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공업지역은 더 커야 되죠? 공장 지어야 되니까. 3만 이상. 자, 녹지지역은 얼마예요? 1만 이상이다. 이게 항상 틀리는 게 그거예요. 자, 녹지지역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항상 우리가 자연, 녹지하고 생산, 녹지지역만 선택을 하고 1만 이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주거지역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배웠던 1, 2종 전용주거, 1, 2, 3종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을 다 포함시켜서 그냥 주거지역이에요. 상업지역도 우리 옛날에 배웠던 중1근육, 공업지역도 전일주 다 들어가는데 녹지지역은 자연녹지하고 어떤 녹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존녹지는 지정 불가라는 거예요. 보존녹지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녹지라고 쓰면 보존녹지까지 포함이 돼 버린다고요. 그 녹지지역 안에 보생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구별해놓고 1만 이상이다. 그러면서 이게 1만이 최소한도로 정하는 규모. 도시개발구역은 아무리 작더라도 1만 이상은 하셔야 돼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시가지를 만들어야 너무 조그맣게 시가지를 만들면 난개발이니까. 자, 근데 이게 도시지역 외지역은 더 커야 되죠. 도시지역 외지역 나가면 30만 이상. 구체적으로 관리, 농림, 자연 나가면 30만 이상. 근데 여기가 예외적으로 얼마로 붙어요? 자, 예외적으로 10만이 붙는 게 있죠. 이렇게. 자, 도시지역 외지역에서 30만 이상으로 구역을 정할 때는 너무 커서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는 거 사실은. 30만 이상으로 땅을 개발하려면 굉장히 힘들다고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거 10만으로 준다고 하면 어떤 조건이 맞춰야 돼요? 거기 보니까 10만 이상 주려고 하면 아파트 연립주택이 1조건이고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들어가고 거기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더하기 4차로 이상 도로까지가 2가지가 다 갖춰주셔야 돼요. 자, 아파트 연립을 짓는다. 자, 도시적 외지역에다가 아파트 연립으로 시가지 개발 사업을 하는데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교육청과 협의하고
자, 4차로 이상 도로까지 설치가 돼야 됩니까? 예, 이 두 가지가 모두 동시에 그 플러스니까 그 초등학교하고 4차로 이상 도로가 모두 설치가 되어 있으면 10만 이상으로 줄어요? 20만으로 주는 거예요? 자, 이거 10만. 자, 이것도 개정된 사항이죠. 작년도까지는 20만에서 10만으로 줄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만, 3만, 1만으로 하는데 이렇게 1만, 3만, 1만으로 하고 비도시 지역은 30만인데 예외적으로 10만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다. 조건이 잘 보여야 되는 조건을 잘 봐야 된다. 자, 그런데 이런 면적 요건을 쭉 외워서 이 면적 요건대로 도시개발구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 면적 요건을 배제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예외죠, 예외. 자,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취계지,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자, 이거 국토계획법에서 우리가 먼저 배웠던 이름이다. 국토계획법에서 우리가 특강할 때 이제 국토계획법을 아직 안 했지만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요. 취락지구라는 게 용도지구죠. 예, 이 개발진흥지구도 용도지구 아니고 주산, 관복 이런 거.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런 것들이 국토계획법에서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취락지구가 먼저 지정이 된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 자연녹지에서는 좀 전에 1만 이상이잖아요. 취락지구가 먼저 지정이 되어 있는 자연녹지라면 도시개발구역이 1만 이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9천이나 8천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면적 조건을 배제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적 숫자 외우시고 그 다음에 취, 개, 지가 들어가면 면적 조항을 배제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딱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잡아주시고 하나 더 있죠. 국토부 장관님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협의회에서 정하는 지역도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자연환경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 국토부 장관님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전에 미리 협의가 되어지면 그때 면적 조건을 배제해서 구역을 정할 수 있다. 그거보다는 위에 취계지가 중요합니다. 취계지가 들어가면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먼저 들어가 있는 자연녹지 걔네들이 먼저 들어가 있는 관리지역 이렇게 되면 면적 요건이 뭐 30만 이상, 1만 이상을 배제할 수 있다. 그 무슨 뜻인지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절차. 자, 이 절차는 우리 예전에 의협심 생각하시면 돼요. 의협심. 자,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갖춰야 된다. 의협심. 자, 이거 좀 지우고요. 자, 제가 이렇게 밑으로 쓸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기초사,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청취, 그 다음에 협, 심, 이거 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고 고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초사 하고, 그 다음 뭐 하시면 돼요? 협, 심하면 되는 거죠. 우리 예전에 우리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의협심 하듯이 그거랑 비슷한 절차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변경도 같은 거예요. 자, 구역을 지정할 때는 기초사가 의무예요, 임의예요? 임의적 사유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기초사가 조사 측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거의 기초사가 임의적 절차니까 이 도시개발구역 정할 때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인구, 뭐 경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도시개발구역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토지라든가 그쪽 지역의 건물 같은 것들을 조사 측량을 할 수 있다. 임의적 항목으로.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의견 청취, 이게 중요합니다. 의견 청취. 여기하고 협의가 중요한데 이때 100만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의견 청취가 어떻게 하는 거냐?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지역에 가서 자, 이거 보면 공람, 인하, 공청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시험 문제가 이게 일단 공람, 인하, 공청회란 말 쓰는데 자, 공람 이거 주민의견을 직접 듣는 거고 공청회는 주민의견을 간접적으로 듣는 방법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시개발 규모가 100만 이상일 때하고 100만 미만일 때를 따로따로 처리하라는 거죠.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 자, 100만 이상이면 날씨가 되게 덥네요. 그렇죠? 공부하면서 더위를 잊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자, 지금 보면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이라는 걸 먼저 하고 공청회를 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공람이라는 것을 먼저 하고 나서 공람기간 만료 후 공청회까지 의무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의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100만 미만이면 규모가 작으니까 일단 공람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공청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처리하자는 거예요. 임의규정 이렇게.
이 공람이라는 것은 주민 의견을 들을 때 100만 이상이든 미만이든 간에 둘 다 하셔야 돼요. 다 해야 되고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냐 할 수 있다. 요거 가지고 이제 100만이라는 숫자가 이제 갈라지는 거죠. 도시개발 규모가 100만 이상, 100만 미만, 예를 들어 도시개발 규모가 30만으로 나오면 공청회가 할 수 있다죠. 네, 이렇게. 그래도 만약에 뭐 도시개발 규모가 300만으로 정해지면 그때는 공청회까지 무조건 이거 두 개를 다 하셔야 된다. 공청회까지 의무 조항이니까. 여기서 100만이 한번 나오는 거죠. 요거. 자, 또 하나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들을 때 100만 이상, 100 미만 갈라지고 여기 협의할 때도 보세요. 협의하고 심의할 때. 자, 거기 보시면 자, 우리 그 교재에 보시면 100만 이상자가 써 있죠? 그 100만 미만 해석을 하셔야 돼요. 100만 미만이면 공람기간 만료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하여한다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협의 옆에 구역을 지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건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좀 전에 도시개발구역을 요 지정하신 분이 원칙만 얘기해볼까요? 원칙. 자, 원칙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죠. 자, 이분들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할 때 자, 누구랑 협의하는 거냐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만나서 협의한다. 이렇게. 자, 이거 일단 좀 지우고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를 하는데 자, 이때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100만 이상이면 추가적으로 규모가 크니까 국토부 장관하고도 협의를 한번 더 하셔야 된다고. 우리 뭐라고 그래요? 추가협의라고 그래요. 추가협의. 추가적으로 협의를 한번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100만짜리가 한 번 더 나왔다는 얘기야. 그 의견 청취할 때 공람기간 만료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거기도 한번 나왔고 100만 이상이면 그 지정권자가 시도나 대도시로 해석하시면 돼요. 지정권자인 시도나 대도시가 면적 100만 이상이면 또는 국가계획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맞으면 국토부 장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0만짜리가 지금 두 번 나왔다는 거야. 절차 중에서. 그래서 그 100만이라는 절차가 숫자가 두 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기간 만료 후 공청회를 하여한다. 100만 이상이면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기본적으로 하고 나서 국토부 장관하고도 추가적으로 협의를 한번 더 해야 된다. 왜냐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크면 상급자인 국토부 장관 맡아가서 자, 내가 100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여기서만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뭐 심의 같은 거, 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지정하고 고시하는 것, 그다음에 뭐 송보해서 열람시킨다 이런 거 있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지정 절차에서는 기초사가 임의적 사유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100만짜리가 의견 청취할 때 한번 나왔고 100만 이상이 협의할 때도 100만 이상이라는 게 나왔다. 그거만 구별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정 효과. 자, 효과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자, 도시개발구역이 정해지면 뭐가 된 것으로 의지된다. 의제가 되는 효과가 있었고, 의제. 또 하나는 도시개발구역 정해지면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으로 잡힌다. 도시개발 사업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하셔야 된다고요. 자,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 자, 지정 효과가 의제. 자, 무슨 말이냐면 저기 땅이 있었는데 저기 땅이 여기가 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이 아까 우리 비도시역입니다. 이쪽에서. 그럼 도시개발 규모가 뭐 다른 예외가 없으면 30만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이 30만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자, 요만큼 도시개발구역이 됐다. 관리지역 땅에 도시개발구역이라는 데가 지정이 됐어요. 이렇게 발표가 됐죠. 여기서는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으로 본다?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원래는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관리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뀌려면 따로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런 거 안 해도 도시적으로 바뀐 것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 행정 절차에서. 자, 우리 원래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을 5번 도시관리계획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근데 그 5번 도시관리계획을 안 만들어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된 것으로 본다네. 이렇게 본다는 거 의지해버린다고요. 원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 도시적으로 바뀌려면 1번 도시관리계획을 따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더라도 행정 절차를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근데 문제는 여기 또 예외가 하나 붙었죠. 예외가 뭐예요? 추락지구가 들어가 있으면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추락지구가 들어가면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의제되는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추락지구가 먼저 들어가 있고 도시개발구역이 들어가면 그 추락지구로 인해서 국토계획법상 미리 도시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이렇게 의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추락지구가. 아까 우리 면적 제한할 때도 예외 있었죠. 취계지가 들어가면 면적 제한 예외잖아요. 이렇게. 추락지구 들어가면 면적 제한도 예외이듯이 여기서 또 하나 추가적으로 추락지구가 들어가면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는 이런 의제 규정에서도 예외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추락지구 들어가면. 자, 또 하나는 자 이제 도시개발구역이 들어가면 이 안에서는 자 이제 7가지 이제 사적인 개발행위. 자 7가지 사적인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관청한테 가서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허가. 자 7가지 사적 개발행위를 여기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이제 사업 시행자가 구역 정해지면 바로 이제 개발계획 나오고 나서 시행자가 들어오는데 개인적으로 막 건물을 새로 짓고 공작물 막 비닐하우스 같은 거 막 설치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땅을 파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7가지 개발행위 할 때는 관청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규제가 생긴다고요. 효과에서. 효과를 보시면 그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단 추락지구 같은 게 들어가면 그러하지 않는다. 뒤에 있는 문장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자 밑에 개발행위 허가 원칙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다음 행위를 할 때 자 특광시 군수한테고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냥 간단하게 특광시 군수라고 하시면 돼요. 특광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요거 좀 지정권자가 아니죠. 그 관청 이름이 특별시 광역시로 시작해서 끝에가 시장 군수로 끝난다고요. 자, 여기도 특별자치시장은 안 들어가고 그냥 특별시 광역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일단 이 지정권자는 아니고 지정권자는 여기 시도지사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님이 아니라 그 허가 내주신 분은 별도로 이 특광시 군수로 정해져 있고요. 자, 허가 대상을 7가지를 정리할 때는 그 지나게 써 있는 부분 2개를 먼저 골라냅니다. 자, 대선하고 용도 변경이 있었죠. 네, 건물을 크게 고친다. 대선. 건물의 용도를 바꾼다. 건물에 뭐 창고로 쓰던 걸 식당으로 바꾸고 이렇게 용도를 바꾸는 거라고요. 그 2가지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묶어주시고 맨 끝에 중목의 벌채와 식재, 나무를 벌채하거나 식재하는 걸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2가지를 골라내면 나머지 뭐가 됩니까?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니까 건물 짓고고 그 밑에가 토지 용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은 토토토고 그 밑에 물건을 쌓아두는 거 있었죠? 그래서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에다가 그 2가지 개발 행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넣어서 자 7가지 행위를 정리하시면서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7가지 행위 안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토지 합병 토지 합병은 허가 대상으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토지 합병이라는 거 하나 메모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허가 대상으로 허가를 이제 도시개발구역 정해지고 나면 7가지 행위를 이제 하게 되면 사업에 방해가 되니까 허가 대상으로 잡아놓고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으로 잡아놓고 나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또 안 받는 게 또 밑에 있잖아요. 네, 그 밑에 보시면 대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라든가 농림수산물 생산용 간이 공작물 그게 농업용 비닐하우스예요. 예를 들어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하고 이런 것들. 자 원래 농업용 비닐하우스 원래 비닐하우스도 공작물인데 농사짓는 데 쓰는 비닐하우스니까 허가 안 받는 것이다. 토석 채취를 하더라도 재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면 허가 안 받고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밑에 보시면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 형질 변경을 하더라도 농사 짓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등 법정된 개발 행위는 제가 대표적으로 4가지만 써놨어요. 원래 한 7가지인데 이런 4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정해지면 효과가 2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따로 어떤 도시관리계획을 안 만들어도 도시적으로 용도지역이 바뀌고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없었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럼 아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정해지면 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고 나서 실시계획 안에다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걸 넣어서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앞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됐으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실시계획 쪽에다 넣어서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7가지 개발 행위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가 된다. 도시개발사업에 방해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예외적으로 허가 안 받는 행위가 있다. 자,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도시개발구역의 해제까지. 자, 해제 요거. 저기 해제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해제는 도시개발구역이 사업이 다 끝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여기 보세요. 수용 방식으로 끝나면 이 공사 완료 공고. 자, 환지 방식으로 끝나면 이따가 환지 처분 공고라는 걸 해요. 그럼 공사 완료 공고, 환지 처분 공고에 무슨 날? 다음 날 되면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본다요, 본다. 해제 의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 보시면 거기 해제에서 다음에 규정된 날 다음 날이죠. 그렇고 나서 거기 밑에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양가로 1, 2, 3번 있는데 그 양가로 2번을 먼저 보세요. 자, 공사 완료 공고일이 수용 방식으로 끝났을 때 공사 완료 공고. 환지 방식으로 끝나면 환지 처분 공고입니까? 그럼 공사 완료 공고일, 환지 처분 공고일 무슨 날에? 다음 날 되면 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해제가 되는 거죠? 사업이 다 끝났으면 구역은 해제가 되는 거야. 거기는 그냥 신시가지 이렇게 부르는 거지. 사업이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랑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되면 사업이 해제되는 거예요. 구역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양가로 1번하고 3번은 비정상적인 해제. 왜? 몇 년 안에 다음 절차를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니까 이거는 해제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요. 자, 도시개발구역이 정해지고 나서 자,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으로 가는 거 이거 몇 년 줍니까? 문장이 3년 안에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을 안 하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해제가 의제가 된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계획 수립고시로 가는 거 몇 년입니까? 2년. 2년 안에 개발계획 고시하지 않았을 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지 아니하면 2년 되는 다음 날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는 거고,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되고 나면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으로 한 번 더 넘어가는 게 있는데 이것도 3년 안에 이것도 그 개발계획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안 하면 3년 된 다음 날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기적으로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구역 지정에서 실시계획 쪽으로 막바로 넘어가는 거 3년. 그 다음에 그 양가로 3번에서 구역 지정 후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 이렇게 방법을 바꿔서 처리하면 구역 지정에서 개발계획 수립고시로 하는 거 2년, 개발계획 수립고시에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으로 하는 거 3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개발계획부터 또 보시는 걸 하겠습니다.